강의 전에 이제 중세와 근대 개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은 경험론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 했던 이제 합리론과 함께 이제 근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대는 이제 인간이 사유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전면에 드러났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이고,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중심 철학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이성 중심의 철학이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제 합리론, 데카르트, 또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얘기할 때 그들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경험론과 비교해 보면 이제 생득적으로 있는 본유관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인식의 원천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이제 본유관념으로 원래 생리적으로 생득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경험론은 똑같이 이제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하지만 그 인식의 원천이 경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랬어요. 경험론을 말하는 건 이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이성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식의 원천을 경험해 두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험해 둔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본유적인 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유적인 관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쑥 지나가는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나와 있죠. 신의 관념이라든가 또 수학의 원리라든가 도덕 법칙. 그러니까 신의 관념, 수학적 원리, 도덕적 법칙들은 이게 보면 어디에나 누구에나 다 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경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놓고 보면 어떤 민족이 보니까, 예를 들면 부시맨, 제가 들은 바로 읽은 책에 의하면 부시맨은 8가지밖에 못 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마 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많다, 적다 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옛날에 부족에 따라서 이런 그런 차이를 보면 이게 꼭 다 같이 어떤 수적 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거 보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본유 관념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사조도, 철학적 사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론은 이제 그래서 본유 관념이 없다, 생리적인 관념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건 이제 정리된 얘기니까 시작된 것인데, 그 처음에 시작을 베이컨으로 보고 있죠. 베이컨은 이제 중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이 또 그 참된 지식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런 과학 지식과 함께 참된 알문, 힘이 되는 거, 지식은 아는 것 힘이 되는 말이 이 베이컨의 얘기죠. 그런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다르게, 쉽게 말하면 직접 내가 보고 경험한 이제 실험과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먼저 편견과 선입견을 표현했는데, 그동안에 쉽게 말하면 스콜라 철학에 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선입견과 편견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종족의 우상, 동물의 우상, 또 시장의 우상, 또 종족의 우상,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이것도 동물의 우상 같은 건 개인의 성벽이나 기호, 그러니까 나는 이런데 내가 이러니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러니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그게 편견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 극장의 우상, 그래도 극장의 우상은 쉽게 말하면 역사나 전통, 교권 등 이미 앞선 사람들이 거기로 딱 그걸 만들어 놨어. 이건 이런 거야. 기독교 교리도 마찬가지고 윤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옳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선입견, 편견으로 봐서, 이제 책 아래 보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느냐?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개별성 생기는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빌지 말고 내가 직접, 그리고 언어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물 자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관찰과 실험에 새 나갈 때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누가 옳다고 그러면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관련 거치잖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확인하죠. 정말 그런 관련 다 거치잖아요. 애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이 한참 크다 보면 정말 그거 맞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왜? 직접 확인해야 되거든. 선입견과 편견이, 그러니까 졸음에서 누가 이미 발견하고 이제 지식이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받아들이면 좋지만 정말 그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의심하고 확인하는 거. 이때 의심은 또 이제 자칫하면 댓글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거 다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을 관찰해서 거기서 이제 균합적인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균합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래서 그 원리를 도출한 게 이제 참된 지식이죠. 근데 이제 너무 섣부르게 충분히 여러 상황에서 뽑아내는 것이 이제 다 맞지 않고 예의가 생기면 그게 바른 법칙이 아니니까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제 현존표, 부재표, 정도표를 딱 이렇게 만들어서 현존표만 있고 부재표는 없으면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현존표도 있고 정도표, 과정표도 다 있으면 이게 이제 불안한 거야. 참된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권적 사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걸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거 특권적 사례를 만든다는 게 뭐냐면, 이 특권적 사례가 뭐였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현미경으로 보는 게 낫다든지, 혹은 내가 직감적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수학적 계산이 낫다든지 이렇게 특권적 사례를 썼단 말이에요. 맞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한 경우로 특권적 사례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특권적 사례를 썼는데 특권적 사례들을 그냥 이게 중구난방인 거예요. 왜 이것이 특권적 사례가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없이 그냥 특권적 사례라고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수학적인 얘기를 할 때 수학적인 계산이 어떻게 직감적 추리보다 더 특권적인가? 이게 그럼 수학이 더 확실하다는 건데 그 수학이 확실하다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경험에 두지 않고 오히려 순수 사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론을 시작했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경험론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베이컨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설명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문제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지, 어떤 건 인식이 가능하지 못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나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칸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로크도 먼저 경험을 가지고 인식 가능한 것이 어딘지 경험을 통한 인식의 한계를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크가 말할 때 유명한 건 우리 잘 아는 거 타블라 라자, 백지죠. 인간의 마음 백지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 사람은 감각에 의한 외적 경험과 반성에 의한 내적 경험이라고 했어요. 외적과 내적 경험을 봤죠. 그러니까 이제 딱 생각해도 감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경험인데 또 이 사람은 반성을 통한 내적 경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경험론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두 가지, 감각에 의한 외적 경험, 또 반성에 의한 내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 관념들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관념이 만들어지고 단순 관념들이 서로 섞이면서 복합 관념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순 관념 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중에 뭐가 문제냐면 그럼 단순 관념이 1차 성질인가? 그건 아니에요. 1차 성질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성질, 2차 성질을 얘기할 때 2차 성질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2차 성질은 누구나 느끼는 주관적 성질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 그런데 1차 성질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가 이 실내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춥지도 않다. 목사님. 춥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좀 덥거든? 예를 들면 느낌이 다르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감각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 다르단 말이지.
그런 걸 이차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1차 성질은 예를 들면 근데 해는 저 하늘에 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몇 개? 몇 개? 두 개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본다. 굳이 말하면 그런 것이 이제 1차 성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것은 각각의 느끼는 감각이라면 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르지 않은 건 뭐예요? 그 전에 그런 게 이미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건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누가 경험하더라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험 이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인데 다시 경험 이전에 이미 그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경험 이전에 이미 뭔가가 있어서 거기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이구.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이 색깔이 지금 이 컵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노 목사님. 이 컵의 색깔. 정감이 있네요. 색깔을 물어봤어. 느낌이 아니라. 색깔. 흰색 같은 좋아. 흰색과 푸른색. 목사님. 흰색과 푸른색. 초록색. 초록색. 흰색과 초록색. 자, 이걸 보는데 흰색과 초록색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걸 흰색과 초록색으로 감각하죠? 흰색이라고 뭔가 여기서 흰색이라고 느끼게 하는, 녹색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흰색을 녹색이라고 감각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약속된 거 아니에요? 약속된 거예요? 이걸 녹색으로 보자고 약속한 거예요? 하얀 거 녹색은 약속이지만 이게 하얀 거로 녹색으로 보이는 게 약속에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지 여기에. 근데 보이게 있다는 성질이 우리가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 이전에 먼저 있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먼저 있는 거다. 이런 걸 2차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감각하는데 파란색, 흰색이다? 근데 내가 흰색으로 감각을 했어. 근데 그러면 물체 자체가 흰색이라고 내가 이걸 왜 느끼지? 그러면 여기서 흰색이라고 보이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내가 감각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 그걸 1차 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1차 성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감각하기 전에 감각을 초월한 감각 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으로부터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시작된다는 말과 모순이 돼요. 그래서 로크는 좀 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으로 얻는 외적 경험과 반성으로 얻는 내적 경험도 얘기하고 그래서 1차 단순관념과 복합관념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1차 성질을 말한 게 이제 이 양반한테는 이제 그 경험론자로서 경험론자는 뭐예요?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생긴다고 하는 그것을 스스로 모순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1차 성질. 그러니까 짧은 말하면 1차 성질은 실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칸트가 보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체가 있어서 물체의 실체는 모르고 실체가 주는 어떤 감각적인 것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양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체의 양태를 볼 뿐이지 실체는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칸트에서는 물 자체라고 해요. thing itself. 물 자체는 모른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양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감각으로 이걸 알 뿐이지 이것이 실제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칸트를 이해할 때는. 정말 그런가? 이게 뭔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있단 말이지. 감각으로 주는 인상. 근데 그게 인상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있긴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거죠. 근데 뭔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걸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입장에서. 그렇죠. 감각으로만 알 뿐이야. 감각이 내게 인상을 줄 뿐이지 이것 자체 실체는 모른다는 거죠. 물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 자체야 신이지. 그건 신만 아는 거야. 신적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물 자체라는 말이 신이야 칸트에 있어서. 근데 물 자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 물 자체라는 말이 뭐야? 근데 이제 그것은 사물이 내게 인식이 될 때 우리는 사물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인상, 감각으로 말하면 인상만 받는다는 거지 이게 실제로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엉뚱한 말 같지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체를 모르는데 로크는 이런 실체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경험론의 논지를 벗어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1차선이라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되게 어렵게 해서 쉽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버클리 같은 게, 여기서 좀 쉬워요. 버클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이 실체, 이런 물체가 있는, 이제 경험 이전에 이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험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건 실체가 아예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예 없다. 그럼 뭐지? 보이는 건 뭐야? 보이는 건 지각된 것일 뿐이야. 지각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보는 거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말장난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건, 만져지잖아, 이게. 다 만져지잖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지각된 것일 뿐이야. 이것의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이제 경험론의 입장을 밀고 나간 거죠. 너무 웃긴 게 아니 지각이 되는데 실체가 없다니 말이 됐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존재는 지각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색깔, 맛, 향기 다 빼면 뭐가 남겠냐? 없다. 그게 옥상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무게, 질량, 색깔, 향기를 다 빼면 뭐가 남겠나? 없다. 그래서 사물은 없고 물체는 없고 단지 우리에게 지각된 것일 뿐이다 라고 봤단 말이에요. 좀 억지 주장 같지 않아요? 버클리 주장이? 근데 이렇게, 왜냐면 왜 그렇게 하면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이제 그 로크가 그 경험론의 입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실체라는 걸 없애야 됐어. 억지에 대해서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한 거를 알아. 설명 근데 억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건 뭐야? 그건 지각된 것일 뿐이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된 것일 뿐이지 그 실체는 없다는 거야. 지각된 것만 있다는 거야. 말이 맞죠? 지각된 것만 있는 거야. 우리 생각은 보이는 거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데 지각된 것과 이것의 실체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사람이 경험론에 있다 섰다 싶은데 경험론에 있다 떠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죠. 그럼 당신 눈앞에 없으면 없는 거냐? 존재는 지각된 것인데 없으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신 앞에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교회도 없고 당신 안에도 없는데 그럼 당신 안에가 교회가 없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건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 신이 보장해 준다. 근데 이제 이 사람 사죄했으니까. 근데 이제 신이라는 게 경험이 되어져요? 본인이 지각한 것보다 더 하기 어려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이제 실체가 있음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다시 이 사람은 이제 경험에서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은 변해서 결국은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오히려 심플라톤주의는 뭡니까? 되게 유명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알 수 없고 생각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프라메이디스처럼 그래서 심플라톤주의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경험론과 떠나버리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건 뭐냐면 로크가 이제 주장했던 로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개였던 1차 성질, 실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험론의 그 기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것을 없애보려고 해서 과감하게
존재는 지각된 것이라고 했으나 자신도 신의 관념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보증자로서 다른 걸 내놓는 그래서 경험론을 떠나는 경험론의 기초를 떠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버클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흉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빼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가 그런 걸 지각하느냐? 정신이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란 실체를 뒀단 말이에요. 정신이란 실체. 그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다면 지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신이라고 했단 말이야. 정신이란 실체를 뒀는데, 네? 그럼 정신이란 실체를 둔 것도 그렇단 말이죠. 지각되는 거. 그래서 이 흉은 이런 실체조차도 정신조차도 관련조차도 다 부정합니다. 그게 이제 경험론의 입장에 철저히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흉도 어려웠어요. 흉 얘기가 뭐냐면 인과론을 부정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딴 책에 보면 일거론이 7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정도 인정합니다. 네, 수학적인 건 인정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있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우리가 인과율로 보는 그런 것을 부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라면 인상이라고 하면 이제 인상. 표성의 묶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책을 좀 읽자면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현상 다음에 B라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A 다음에 B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117페이지. 그래서 A가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뒤에 B가 나오는 그런 것을 보는데 우리의 관념의 입장에서는 117페이지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 중간에 그렇다면 찾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인과의 관념에 대응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인과 법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험으로 보는 순전히 보는 인상과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인상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흉에 의하면 그것은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인상이 아니라 순수히 심리적인 것, 일종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갑을 두 현상을 자주 이제 요거 벌어지게 되면 요거 이렇게 일어나니까 갑을 지각외에 갑에서 을로 옮가는 느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과 관념의 대응 인상이라 그랬어요. 대응 인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이거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을 일어나는 관념을 보니까 내 속에서 어떤 인생이 벌어지냐면 내 느낌에 그러다면 요걸 벌어질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이런 관념에 의해서 내게 일어나는 인상에 불과하다. 곧 주관적인 내 인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지는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념론에 죄송합니다. 경험론의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간 거지. 왜? 인상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일 되면 이런 일이 생기네? 그걸 내 인상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거 되면 이런 것이 날 거야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인과관계의 대응 인상은 그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법칙이 아니야. 주관적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어떤 일이 있으면 똑같이 해를 보면 똑같이 어떤 일을 하면 그래서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똑같이 법칙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법칙이 아니라 얘는 얘들일 수 있고 얘는 얘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나 그런 나중에는 이걸로 말미암아서 수학이나 물리학 다 개연성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인과율을 확실히 100% 보증할 수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안 되는 거야. 수학도 물리학도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론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뒷부분 일은 여러분이 안 불었어요. 버클리랑 흉까지라 그러면 더 돌릴 것 같아서 안 불었어요. 그냥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근데 이제 질문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경험론은 인식의 원천이 경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생리적인 거, 인식을 이제 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보는 것을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크에 있어서는 이제 1차 성질이고 실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죠? 베이컨에 있어서는 특권적 사례, 수학적인 공리를 더 높은 가치에 두는 거라든가, 버클리에 있어서는 이제 보존돼서 실을 내놓는다든가, 실체로서 정신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험론적인 차원을 넘어가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흉은 끝까지 이제 경험론적인 인상을 해서, 그래서 표석의 묶음에가 나오잖아요. 관념의 다발이라는 거예요. 관념의 다발.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없다. 정신한 실체도 없다. 관념의 다발일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개연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과학적 인식의 필요성도 깨지게 되고 실체의 관념도 깨지게 되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정신, 이제 버클리가 말한 실체와 같은 정신마저도 없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관념의 다발일 뿐이야. 표상의 묶음일 뿐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험론의 입장에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뭐가 있어? 그거는 그 경험론에서 뭐 내적인 반성을 한다. 그럼 뭔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신도 없다. 정신이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유는 뭐야? 그냥 여러 가지 인상이 묶여서 묶여진 걸 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건 없게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나 원칙이 항상 그대로 돼야 된다 하는 인간성이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물리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회의적에 빠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합리론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의 이제 라이프니츠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의 한계, 능력에 대한 회의가 있었죠. 중간 단계의 문화들과 어떻게 더 고급한 문화인 시대 단계를 다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경험의 차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가진 것은 회의론, 정확함은 인과의는 없다. 그때까지마다 그렇게 달라질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와 그다음에 정말 우리는 다 정확함을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자가당착에 딱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랬는데 그럼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칸트가 나온 거예요. 질문. 이해 됐어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과학도 의심하는 거죠. 과학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런가 싶지만 이제 고급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개연성으로 보는 거예요. 개연성을. 그러니까 맞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거죠.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경험론이면 이제 처음에서부터 실험 관찰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아주 물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경험으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려고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험을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경험을 끝까지 밀고 나갔지. 그런 줄 알고. 근데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가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경험론의 입장은 뭐냐면 학문이라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처음에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경험론이 맞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경험론이 맞다. 경험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되잖아요. 그 인식 경험에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다 보니까 특권적 사례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1차 성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거죠. 1차 성질. 어떤 건 다르지만 어떤 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네. 그건 경험 이전에 이미 그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될 때 인상을 주는 게 뭐가 있다. 그래야 인상을 받을 거 아니냔 말이지.
실체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인상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 실체가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 경험의 요소가 아닌 게, 이게 아니란 말이지. 신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아까 말한 수학적인 원리라든가, 도덕적 개념 같은 것도 뭐 그런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뭔가, 경험 이전에 뭔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경험을 벗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흉은 그걸 끝까지 경험적 입장에서, 왜? 그걸 보는 인상 외에 경험에는 없다는 거야. 그걸 좀 읽어나가 보니까, 우리가 보는 수학적인 그런 인과론적으로 보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거야.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하다는 거야. 경험론을 끝까지 읽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정신도, 신의 관념도, 정신도 없고 그냥 관념에 답을 표성의 묶음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정신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인상을 종합해서 그냥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뭘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난 강의하면서 깨달는 게 있어요. 아, 수학적 원리도 그렇다는 거야. 수학적 원리도 이게 우리 원래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다발일 뿐이지. 그냥 다 개개란 말이에요. 개개.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연성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실체는 없고 정신한 실체도 없고 실체도 없고 오직 이제 표성의 묶음, 관념의 다발일 뿐이다. 정신한 실체도까지 부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 뭐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그런 것도 다 이제 뭐라 그러나 개연성. 이 말 생각이 안 났어. 개연적인 것이 돼버렸죠. 확실한 게 100% 확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이게 학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학문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왔는데 칸트가 이제 합리론과 이제 경험론을 이제 통합을 하고 표현이 그런데 통합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선험적인 비판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이란 말은 뭐냐면 선험을 인정하는 거죠. 원래 선험적인 것이 있고 비판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는지를 딱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식론이니까 그러니까 칸트의 이제 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이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있는 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책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책 안 가져왔어요? 칸트 안 가져왔죠? 책 가져왔지? 읽어 그러면. 책 가지고 해야 되는데 118페이지 노선배 목사님 줘. 한 번 못 읽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형이상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이성에서 찾고 형상세계와 이성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하여 온 바와 같이 내적 필연성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이성의 자기 근거라고 할 자기 의식의 전개에 골몰하면서 인과론적인 연속성으로 현상계와 이성을 설명하려 하였던 합리주의의 흐름과 그런 게 합리주의였어요. 형이상의 근거를 이성에서 찾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죠. 형이상의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합리론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형이상의 계속해서 경험이 인간의 모든 지식의 바탕이 된다고 하여 결국에는 흉에 이르러 자연과학적 지식을 주관적 신념으로밖에는 보지 못하게 된 회의주의에 빠지고만 경험론적 흐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을 비판 철학의 새로운 학적 기초 위에 올려놓으려는 작업이 있게 된다. 결국 칸트는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을 부여하는 선험 철학을 세웠다. 여기서 뭐냐면 보편 타당성은 뭐냐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이제 경험론에 있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다고 하는 그런 보편 타당성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학문이 되려면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필연성은 반드시 그러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게 학문이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디서 담보할 수 있냔 말이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도대체 칸트는 어디서 그런 걸 담보해내서 학문의 기초를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칸트는 보편 타당성 이건 이제 언제 어디서 나고 필연성은 이제 반드시 항상 그래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보편성과 필연성 이를 기억하십시오. 를 확보하게 부여하게 되는 선엄 철학. 선엄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아프리오리한 것이 있다. 본유된 것, 생득한 것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기조라는 철학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형상과 물 자체의 세계는 사실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로 나누어지듯 분리된다. 선엄 철학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며 또 현상과 물 자체의 세계 또는 사실의 문제와 권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며 칸트에 있어서의 내적 필연성과 인과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네, 그러니까 필연성 문제라든가 여기서 이제 현상과 물 자체의 세계는 사실의 문제, 권리 문제인데 제가 사실의 문제, 권리 문제 되게 헷갈렸어요. 권리의 문제는 쉽게 말하면 행동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권리의 문제라고 할 때 그 행동을 기억하세요. 실천, 이성, 비판의 세계인데 아무튼 사실의 세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 세계, 순수, 이성, 비판. 사실의 세계는 자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리의 세계는 이게 왜 권리지? 나중에 설명을 나올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칸트가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볼 건 어떻게 합리론과 경험론을 합쳐나를 볼 게지만 칸트가 또 놀라운 통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위치를 본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을 자연에 속했다 봤는데 칸트는 인간이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걸 본 거야. 이것도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왜냐하면 다른 모든 자연 만물은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떤 면에서 자연의 지배를 받는데 그러나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칸트는 이거를 물 자체, 신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해? 행동하는 게 중요한데 행동의 문제를 결국 윤리의 문제, 권리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칸트가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전까지는 사람을 다 어디서 생각했어요? 자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 왜 사람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본 게 칸트예요. 그건 그 뒤에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그 119페이지에 먼저 앞서 우리가 배운 경험론은 새로운 지식을 종합해서 인식함으로 종합적 지식이라 해서 경험적 인식이 참된 인식이라는 입장인데 그렇죠? 경험론에 있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새로운 인식, 어서 그게 참된 인식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성이라는 것은 혹은 오성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단지 분석, 정리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합리론은 인식이 이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경험론은 경험에서 얻어온 것이 인식이고 이성은 그냥 이 인식을 그냥 종합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근데 그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론은 오히려 이성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을 하겠는데 근데 그 인식은 뭐냐면 보편 타당해야 돼. 경험론을 아까 말한 것처럼 개별적이고 감성적인 거에 때와 장소에서 변화되는 거면 이제 보편적이고 보편 타당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이제 나중에 보는데 보편 타당성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리고 필연성 반드시 그래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을 얻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된 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하면 그건 참된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필요적 반드시 그러하다.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그게 참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밑에 그러나 보편 타당성은 읽어주세요, 목사님. 보편 타당성을 가지는 인식은 경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성에 의하여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가진 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인식은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맞다고 하는 인식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이제 설명이 돼요. 이제 그게 뭐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론으로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는. 경험에 의해서 오히려 뭐에 의해서 얻어집니까?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가진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칸트가 밝혀 보여줘요. 봅시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인식에 해주세요. 인식에 대해서 이 대립하는 두 입장을 조화시킨, 화해시킨 사람이 칸트이다. 칸트에 의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객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참을 인식하는 종합적인 지식이어야 하고 이것은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맞죠? 참된 학문이 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맞다는 보편타당성과 반드시 그러다는 필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에 의하면 계속해서 그에 의하면 참된 지식이란 먼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필연성과 어느 때 어디서든지 진리다라는 보편성을 가진 판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아무런 경험적 것을 가지지 않으며 조금도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선언적이라고 한다. 야, 이것이 이제 이거예요. 이런 판단은 근데 경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보편타당하고 필연성을 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지. 경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내가 잠깐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아. 드디어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같아.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해서 종합하며 무엇을 가르치는 판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종합적이라고 한다면 즉 선언적인 종합 판단이 참된 지식이 된다. 지식이 지식일 수 있는 것은 이 선언적 종합 판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지식,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이제 필연성을 가진 게 지식인데 그런 지식의 확실한 지식은 이런 판단은 경험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험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통 지식이라고 할 때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 참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지식이 맞다 이거다 하고 누구나 표현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선천적 종합 판단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나? 칸트가 소머리를 가질 수 있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좀 넘어가서 뒤에 넘겨서 120페이지.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먼저 감정을 분석하였다. 우리들의 인식은 경험론자가 말하듯 모든 경험과 함께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인식의 시작은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칸트는 이제 경험론에서 소재를 가져왔고 형식은 이제 합리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식은 경험에서 벌어나는 거예요.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생겨요. 그 경험은 맞죠?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렇다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발현하는 것은 아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책상을 본다고 하자.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책상 그 자체가 아니라 책상에 의하여 촉발된 우리들의 감성에 나타나는 인상이다. 인상이다. 그러니까 책상을 보는데 책상 그 자체가 인상을 보는 거란 말이죠. 똑같이 경험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인상은 책상을 보는 우리의 위치, 각도, 때를 따라서 다르다. 따라서 이 잡다한 인상이 하나의 책상으로서 구성되기에는 인식주의의 일이 참여되어야 한다. 인식 주관의 일이 참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각각 달라 보이는 그 책상을 제대로 구성하는 건 우리 속에 뭔가가 인식 주관이 참여해서 그것을 종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이 그때마다 어제 본 책상과 오늘 본 책상이 다르고 또 지금 보는 각도도 다른데 이게 머릿속에 딱 상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인식 주관의 일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이제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되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경험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와 보여지는 책상과의 결합은 장소라는 점에서 결합된다. 같은 장소, 즉 공간을 전제로 하여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상을 보지 않았던 때와 지금 보고 책상이 있다고 하는 시간의 관계가 있으므로 즉 시간에 의하여 결합됨으로써 책상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공간은 감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직접 우리들이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간과 공간을 순수 직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이제 인식부터 오는데 인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걸 우리 머릿속에서 종합하는 인식 주관이라는, 종합한다는 말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인상들을 다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인식 주관의 일이 있는데, 그런 인식 주관은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공간은 우리가 그거를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간 공간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뭐냐면 순수 직관 형식이라고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순수하다는 것은 감각이 혼합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을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직관은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런 인식이, 아니 어떤 그 인식이 아니라 인상이 모아지려면, 인상 자체가 경험이 되려면 그 경험 때문에 인상이 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상들을 인상되게 만드는 형식이 먼저 필요한 거야. 그게 순수직관 형식이란 말이지. 우리 속에 이런 순수직관 형식이 있다는 걸 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은 어떻게 생겨요? 경험을 통해서 순수직관 형식이 생긴 게 아니라 순수직관 형식을 통해서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야. 경험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이미 있던 순수직관 형식, 시간과 공간을 나도 모르게 아는 그 형식이 인상을 인상되게, 경험을 경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럼 인식이 도대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인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경험 이전에 우리 속에 있던 순수직관 형식이 있고, 그것이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통해 들어올 때 그 인상이 경험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서 시간 공간은 반드시 있어야 할 형식이라고 하면, 이 둘은 우리가 대상을 직관하는 경우에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경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 자체가 그것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주관의 서론적 형식이고, 서론적 종합 판단은 이 형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 공간의 관계를 가지는 수학은 선천적 종합 판단에서 성립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좀 아까 말한 게 중요한 거네. 어떤 것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순수 직관 형식을 통해서 인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식 중에 그걸 종합한다는 거, 이렇게 다 모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경험 이전에 순수 직관 형식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순수 직관 형식이 경험을 경험되게 해주는 것이지 경험이 인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따라서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판단은 근본적으로 사유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근본적인 구성은 직관 형식에 의해 질서가 주어질 때 어떤 형식이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판단이 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직관 형식에 있어서 인상이 들어왔어. 근데 그 인상을 보고서 인상이 뭐지? 할 때 보면 우리 속에 이미 오성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흰 구름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 감각성에 들어왔어. 근데 구름, 여인 혹은 흰, 아름다운 이런 속성이 이제 우리 속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필터링하는 필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체, 속성, 원인, 결과 그런 것 등등을, 그래서 이제 수직관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온 인상을 다시 재분류하는 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 오성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들어온 인상을 분류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그걸 범주라고 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범주,
칸트는 12가지 범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면 붉은 꽃이라게 딱 보면 이 불꽃하고 인상의 시간 공간을 통해서 어디서 불꽃이 우리 눈에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우리 오성 속에서 이게 색깔이냐, 속성이냐, 수, 양, 질, 관계 이런 걸 필터링 하면서 아, 그래서 이게 붉은 꽃이구나라고 예? 판단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판단하게 될 때 그게 인식이 되는데 그 인식은 경험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선천적 종합 판단 형식을 통해서 인식이 된다는 거지. 다르죠. 그러니까 이성 안에 순수 직관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오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 굳이 말하자면 이게 오성이라는 것은 색, 관계, 양상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는 그런 장치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야 단수냐 복수냐, 관계가 어떠냐, 수, 양, 질, 양상 이런 것들이 파악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목사님, 선험적 오성 개념하고 순수 오성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죠. 선험적 순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선험적이라는 말은 그게 그런 오성 형식이 경험이 들어 있다는 거고 순수 오성 형식은 그게 이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순수라는 말은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2페이지 보면 붉은 꽃이라는 것을 붉은 꽃이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붉은 꽃이라는 인상은 감각적으로 주어진 직관의 다양성을 종합, 통일하는 오성 형식에 의하여 붉은 꽃임을 알게 된다. 붉다, 꽃이다, 꽃이 어떻다. 그래서 이제 불꽃이라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식은 감각의 공간적, 시간적 종합을 다시 순수 오성 개념, 즉 범주에 의하여 통일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겠다. 칸트는 범주 그 밑에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주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생리적으로 이런 것이 이성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요? 계속 읽어요. 왜냐면 경험 그 자체가 이것 없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이 있어야 경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인식이 되지 이런 것이 없으면 경험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다만 경험만 우리 속에 인식 주관, 성적인 것이 없다면 생리적인 것이 없고 본연이 없다면 들어온 것은 그냥 관념의 다발일 뿐으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 이것이 보편 타당성을 얻게 되는지 보편 타당성 어떻게 처음에는 순수 직관 형식을 거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보편 타당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오성을 거치면서 오성 형식은 다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오성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해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떤지 모르지만 이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순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리모컨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 종합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진짜 리모컨인지는 모르죠. 이거 실체는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뭐가 실체를 모르지만 근데 이게 리모컨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 직관 형식, 시간과 공간, 오성 형식을 통해서 이게 우리끼리는 다 리모컨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 학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와요? 생득적인 인간의 오성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건 칸트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주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험 자체가 이것이 없으면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와 같이 범주가 우리들의 사유의 선천적인 형식이며 이게 사유의 선천적 형식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런 사유의 메커니즘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본유적으로, 생득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상을 필연적으로 지획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관적 형식인과 동시에 객관적 다양성을 가져서 결국은 오성 형식이 자연의 법칙을 이루는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오성 형식을 다 누구나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다른 것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파악한다고 할 때, 진리를 인식한다고 할 때 경험이 이것을 인식을 확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오성 형식이 이걸 확정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설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는 이성을 가지는 종합 판단을 가진 우리 사람끼리는 다 자연이나 수학이나 다 그것이 보편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이 가능한 거죠. 설명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와 같이 칸트가 세계에는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고 인식은 그것을 그대로 묘사한다고 주장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 없는 철학을 물리치고 세계는 오히려 자아의 구성에 의하여 통일된다고 함으로써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하였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본다는 게 그냥 보여준 데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뭐가 중요하지? 보이는 대로 봤지만 우리 속에서 인식 주관, 선천적 이제 순수직관 형식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서 들어온 인상을 우리가 오성 형식을 통해서 걸러서 뭐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인식을 인식되게 하는 것은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생리적인 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식이 어떻게 돼? 보이는 것을 인식한다는 게 아니야. 인식은 뭐가 주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선천적 종합 판단, 이성과 오성의 능력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야. 지금까지는 보이는 게 중요하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이성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시각학파에 가면 이성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내가 아는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인간의 파악 능력이 중요하죠. 그게 보편성과 타당성과 필요성을 얻게 해서 그게 맞다, 누구에도 맞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은 경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선천적 직관 형식, 순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그랬죠. 이것은 마치 천문학에 있어서 천동설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로 전환하였듯이 지금까지 대상을 중심으로 한 모사설을 주로 인식론 주로 모사설 내가 보면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성설, 내가 내 속에서 파악해서 안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확 바꿔놨죠. 내가 이렇게 열불 내는지 몰라.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싹 정리를 했어. 그래서 회의론에 빠진 학문을 다시 살려냈죠. 왜? 어떻게?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생득적인 우리의 순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 입법자가 돼서 그것이 인식을 인식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과 보편타당성과 필요성을 얻게 하고 그것을 이제 오성 형식을 거쳐서 딱 했기 때문에 그게 이거다라고 인식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칸트식 인식은 바로 그런 거야. 근데 그런 인식은 어디에? 시간과 공간에 걸리는 거. 곧 자연만, 자연계. 그래서 자연과학을 살린 거죠. 사람은 거기 안 들어가. 왜? 사람은 항상 같지가 않아. 밥 먹으면 항상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밥 먹어도 안 좋다고 그럴 수 있어. 잠자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좋다고 그럴 수 있어. 자연은 안 그래. 항상 시간과 공간에 걸리고 타당성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차이도 칸트가 확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칸트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무리해서 달려온 거예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 좀 칸트 입문 정도만 하신 거죠? 입문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칸트의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철학 흐름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감성이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감성이 뭐냐면 처음에 그 인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형식이 순수 직관 형식을 해서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거고 그런 감정 형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야 우리 나도 모르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상을 받아들이지. 받은 인상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 오성에서 정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재료로 해서 경험 촉발된 이제 인상으로
이 촉발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상을 이제 우리 인식 주관이란 말이 이제 내가 이성 속에 들어오는데 이게 오성형식을 통해서 아 이거다라고 정리가 될 때 선천적 조각 판단이 되고 그것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인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인식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인식은 그 흉의 그 관열 부상? 관념의 표정이 묶음 관념의 다발. 네, 관념의 다발.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을 그냥 그럴 뿐이야라고 해서 거의 쓸모가 없는 그냥 따면 뭐지 어쨌든 자연과학이 뭐고 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아니야, 뭐 인식이 안 돼. 그렇게 했던 걸 이분이 오히려 그걸 갖다 쓰레기통에 다시 꺼내서 살살 털어서 그렇죠. 이 표상에 의해서 표상이 오면은 그걸 오성이 만나서 걔에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다. 작용하니까 그 분명히 인식을 하려면 그러니까 인상이 분명히 촉발되는 거죠. 인상과 시작되는 거지. 네. 인식은 그렇게 촉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을 인식되게 하는 것은 경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험적 비판 철학이라는 거예요. 선험을 인정하는 것. 경험 이전에 우리 안에 아포리아에 있는 선천적 순수 직관 형식과 오성 형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지식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편 타산성과 필연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 안에가 감성과 오성이 그렇죠. 정말 그런지 모르죠. 이제 감성이란 뭐냐면 그렇죠. 감성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오성을 통해서 정렬이 되는 거고 이성으로 조합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성의 부분을 더 이제 쉽게 말해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이성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걸 더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심화시킨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성이 하는지를 심화시켜서 본 거죠. 그래서 학문이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밖에서 우리 모른다. 얘기한 거죠. 그 신은 사유할 수 있으나 인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시간 공간에 안 잡히니까. 사유는 되죠. 그러나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칸트로부터 이제 신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모르는 거죠. 이성으로는 모른다. 딱 결정이 난 거야. 이성으로 신을 모른다. 그러니까 신을 설명할 때 모르는 걸 설명하죠. 이성으로 설명하니까 신적인 걸 싹 다 빼고 역사적인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칸트 이후의 근대는. 왜? 그건 우리가 하게 안 돼. 순수 직관 형식에 시간과 공간이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잡히질 않아. 그러니까 그건 학문이 안 돼. 정확한 게 없어. 존재를 말할 수 없어. 다만 요청으로 남겨놓죠. 그래서 요청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게 배운 이제 깨지죠. 이제 아, 이 진짜 그런 거였어? 이렇게 깨지죠. 이제. 칸트 할 때 진짜 우와. 지금도 말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딱 정리를 해준 거죠.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설명이 와닿고 그 설명이 공감이 돼서 인식의 능력에 대한 얘기는 딱 같아서 끝내준 거죠. 비판이 실천 이상이면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실천이라는 건 행동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행동, 왜냐면, 왜 권리 문제라고 하면, 난 한참 책을 봤어,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 사물은, 자연은 그런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있어. 권리가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면, 뭐지? 행동에 대한 윤리가 있어야 돼. 그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위가 보편적 입법의 원칙이 되도록 하라.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도덕률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도덕이 필요 없죠. 자유가 없는데 뭐 어차피 그들이 생긴 대로 자유는 도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덕이 필요하다. 왜? 사람을 자기를 의지를 가지고 행위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칸트가 딱 인간이 자연에 속해 있지만 자연을 초월하는 존재다. 의지가 있고 행위하는 존재다. 권리가 있는 존재다. 딱 세워준 거죠. 그래서 이제 윤리 얘기가 도덕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선 쉬운 얘기예요. 우선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스스링 비법이 뭐냐, 결국 이제 자연 세계에 인식 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자연과학의 세계, 쉽게 말하면 자연과학의 세계를, 그 자연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런 거고,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할 때 인문과학이라는 말이 교수님들은 안 맞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과학 틀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에 대한 연구가, 행동에 대한 연구가 실천, 이성, 비판이고, 판단력 비판은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감정에 대한 얘기. 이제 주로 이제 칸트의 그 공로가 보이는 게, 처음에 볼 때 이제 제일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회의론에 빠진,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인간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